옛날 옛적 조선의 기세를 잔뜩 받은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의 부엌에서는 저마다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를 떼며 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반면 마을 어귀의 흙길에서는 떠들썩한 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유명한 중마고우였던 병필과 부사였어요. 이 두 소녀는 하루 종일 요란하게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한바탕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병필아, 개 섞어라. 이번에야말로 잡히면 내 녀석을 아주 혼쭐 내줄 테야. 부사가 작대기를 흔들어대며 앞서 뛰는 병필의 등 뒤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흥, 부사야. 너의 그 느려 터진 뜀박질로 내 털끝이라도 잡을 수 있을 상심니? 어디 한번 실컷 덤벼봐라, 이놈. 부사의 성화에 병필 또한 질세라 부사를 놀려대며 약을 올렸어요. 저 자식이, 얌마, 너 오늘 잡히면 가만 안 놔둘 줄 알거라. 다른 사람이 언뜻 들으면 다툼처럼 들릴 수도 있는 소리였으나 같은 마을에서 한날에 태어나 형제처럼 함께 자라며 지지고 볶아온 세월이 깊었던 두 사람에게는 그저 친분을 과시하는 일종의 유의와도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동네가 떠나가라 뛰어놀던 두 사람이 숨을 고르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움직였지요. 바로 근방의 개울가로 가서 멱을 감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사 이 예의도 없는 녀석아. 이 병필 큰형님께서 먼저 개울가 기미부터 하시고 나서야 들어가야지. 조그만 게 버릇없이. 어허, 형님은 얼어 죽을? 이 부사 형님께서 발에 물도 안 묻혔는데 동생놈이 건방지게 먼저 맛을 보려 하는 게야. 잠시도 입을 쉬지 않고 투닥거리던 두 사람이 희죽희죽 웃으며 게을로 들어가 몸을 축이는 사이 동구 밖으로 향하는 길쭉한 길모퉁이에서 한 소녀가 빨랫감을 잔뜩 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내 아이들과 지척의 거리에 살고 있는 동갑내기 소꿉친구 소분이었습니다. 병필과 부사의 우정만큼이나 이 소분 또한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중마고였습니다. 사내 녀석들과 같은 나이였지만 머리 하나는 쑥 올라와 있던 훤칠한 기럭지에 어른스럽고 똘똘한 소부는 마치 누나처럼 천방지축의 두 소년들을 휘어잡고 있었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소분을 발견한 병필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웠지요. 사실 그녀는 바로 병필이 아주 어려서부터 쭉 연심을 품으며 짝사랑해왔던 소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단 넘치고 말괄량이었지만 예쁘장하고 똑부러지는 데다 제법 총명하기까지 했던 소분을 보고 있노라면 병필은 어느새 그녀와 혼례를 올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장밋빛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며 해벌쭉거리기 일쑤였지요. 역시 소분이는 언제 봐도 내 색식감으로 손색이 없다니깐. 어쩜 저리도 귀여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병필이 만연한 웃음을 띄우며 소분을 바라보던 것도 잠시 병필은 자신이 지금 멱을 감느라 옷을 벗어둔 상태라는 것을 퍼뜩 알아차렸습니다. 어이쿠 맙소사, 이거야 원 야단났네. 병필이 제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황급히 벗어둔 옷을 주워 입기 위해 개울 밖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멱을 감다 말고 소분을 발견한 부사가 냅다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빽 소리쳤습니다. 어? 저기 못난이 소분이 아니야? 저 바보 같은 것이 또 하인들 몰래 제가 직접 빨래를 한답시고 저리 나선 것 같은데? 오호라, 맞네, 맞아. 야, 소분이 이 지지배야. 얘까지 빨래하러 나왔느냐?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난 발걸음으로 걸어오던 소분이 부사의 고함 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쪽을 향해 눈길을 던졌습니다. 어마마, 저 자식들이. 사내 녀석 둘이 개울가에서 멱을 감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만 화들짝 놀라 얼굴을 홍당무처럼 물들이고 말았지요. 그러나 소부는 호락호락 당하고 있을 성미가 못 되었습니다. 이내 눈썹을 꿈틀거리며 앙칼지게 쏘아붙이기에 이르렀답니다. 야, 병필이랑 부사 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들아. 마을 빨래터에서 외벽을 감고들 난리들이야.
게다가 부사, 너 좀 가리고서나 친한 척을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어휴, 정말 저 두 놈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빨랑 아무 거라도 걸쳐 좀. 빨랫감이 든 소쿠리를 집어던지며 있는 힘껏 성을 내는 그녀의 모습에 병필은 혼비백산하며 당황하였고, 반면 부사는 귀여운 막내 동생의 재롱을 보는 듯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즐거웠던 유년 시절이 밥을 짓는 연기와 함께 무르익어 가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향해 불고 있던 순풍의 방향이 바뀌며 새로운 국면을 향해 접어들 줄은 그때 세 사람은 알지 못하였지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깊고 깊은 어두운 밤, 마을 유일의 물레방앗간에서 지푸라기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분이 몸을 움츠리는 소리였어요. 그저 왈가닥 소녀이던 소분은 어느새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눈매는 더욱 짙어지고 콧날과 입술도 존재감을 바짝 과시하여 제법 근사한 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마을에서 으뜸가는 미색으로 자리매김하여 동네 사내들의 뜨거운 눈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지요. 소분아, 오래 기다렸지? 어머, 병필아. 아냐, 나도 금방 왔는걸? 조그마한 소년 병필 역시 나이가 훌쩍 차 건실한 청년이 되어 소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 옆에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일편단심 소분을 마음에 품고 있던 병필과 왕래하는 시간이 잦아져 어느새 소분 역시도 병필을 조심스레 제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지요. 소분은 매사 진지하고 사려 깊은 병필의 듬직함이 참으로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병필아,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나야 좋지만 너 아버님 아시면 어쩌려고? 너 이렇게 밤마다 몰래 빠져나오는 거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마 다리몽둥이가 성치 못할걸? 너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 죄라 하면 나는 그냥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고 말 것이야. 그리고 그러는 소분이 너야말로 아직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자가 이리 물레방앗간에서 사내랑 그렇고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너희 호랑이 같은 어머님께서 너를 곤죽으로 만들어 놓으실걸? 소분의 꾸지람에 병필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고, 그런 병필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소분은 복숭아처럼 빛깔 좋게 물드는 자신의 뺨을 두 손으로 가리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알찬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부엉이 소리가 감추어주는 시간이 짙어질 때 한창 무르익고 있는 물레방앗간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부사, 병필과 중마고우이던 그 소년이었어요. 사실 부사 역시 오래전부터 소분에게 커다란 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도록 장난꾸러기처럼 굴어왔지만 소분을 연모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저 오랜 소꿉친구로 여길 뿐 결국은 자신의 단짝 친구인 병필에게 마음을 내어주더니 혼인도 올리지 않은 상태로 대담하게도 저리정을 통하고 있는 것을 본 부사의 가슴은 마치 용암이 끓어넘치는 듯 부글부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서운함과 패배감이 부사를 집어삼키는 중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천지신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필이면 소꿉친구 여인 하나를 두고 중마고우에게 질투를 느끼며 이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관계가 되다니. 병필은 피를 나누지 않았을 뿐 나와는 형제와도 같은 소중한 친구 아니던가? 이런 마음을 집어먹는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구나. 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려 물레방앗간을 빠져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필은 성격이 온화하고 예의가 배어있는 데다 어릴 적부터 신원서판 또한 뛰어났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사 역시도 친구인 병필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기에 소분을 향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괴로움에 힘겨워하던 중이었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하신지요. 그러던 와중 시름이 깊던 부사의 곁으로 다가온 한 여인이 진심으로 부사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애로 오갈 데 없던 천혜고아를 거두어 부산의 집안에서 일하며 지내게 해준 여종이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허나 도련님, 쇳내가 보기에는 이리 밤바람이 매서운데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반시진째 움직이질 않으시니 그저 너무 걱정이 되옵니다. 미애의 걱정 어린 말에도 부사는 밤하늘만 올려다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미애는 부사의 집안에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지나칠 만큼 커졌기에 언제나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부사를 향한 이룰 수 없는 마음까지 남몰래 품고 있었지요. 부사를 위해서라면 미애의 충심과 연심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주인인 부사가 무엇 때문에 이리도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중마고우와 정을 나누고 있는 소분이라는 여인, 바로 그녀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애는 질투심에 휩싸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도련님이 품어주신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도련님의 가장 친한 사내와 보란 듯 시시덕거리는 꼴이 너무도 분했지요. 그러다 이제는 그런 해픈 계집에게 홀랑 빠져 오랜 친우인 자신의 도련님까지 괴롭게 만드는 병필에게까지 그 분노가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는 온전히 미애 혼자만의 착각이자 편견이었지만 부사를 향한 맹목적인 애정과 질투심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변치 않는 진실로 굳어진 것이었지요. 한숨이 깊은 부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애는 다짐했습니다. 감히 우리 도련님의 마음을 저토록 아프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음이야. 우리 도련님은 저리도 힘겨워하시는데 그것들은 신이 나서는 방탕하게 어울리고 있다니. 도련님을 대신해서 반드시 그것들에게 복수할 테다. 이를 갈며 서슬퍼런 눈빛을 뿜는 미애의 얼굴에서는 휘영청 뜬 밤하늘의 달빛조차도 베어낼 정도의 살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의 선앙당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이 선앙당은 마을에서 매우 신성시 여기는 장소로 제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이라도 산신과 선왕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단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런데도 선앙당 입구에 영험한 수령이 높은 신목 주변에 둘러져 있던 금빛 새끼줄과 장신구들이 간밤 감쪽같이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놈이 이 귀한 것을 겁도 없이 함부로 건드린 것이여? 이러다 신목에 부정이 옮아서는 동티라도 나버리면 마을에 화를 입기 쉽상대 말이여.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말로 이것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은 마을에서 신목으로 극진히 모시고 있던 나무에 둘러놓은 귀중한 금줄이 없어지자 선왕님의 화를 초래하여 마을에 큰 흉사가 닥치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잠식된 마을 사람들이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로 흉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을 때 인파의 틈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미애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서 말했지요. 제가 어젯밤 소피를 보러 밖에 나왔다가 선앙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던 것도 같아요. 아니 왜야? 미에 이거사 그것이 사실이더냐?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벌였어? 얼굴을 보기라도 한 것이야?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드높던 박첨지가 녹이 서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양과 개성의 고위관직자들과 거상의 연줄이 닿아 있던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와 명예가 바로 이 선앙당과 선앙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다고 굳게 여기는 자였기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 치도곤을 놓으려 혈안이었지요. 미애는 속으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이연, 바른 대로 구하지 않으면 내 너를 매우 족쳐서라도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범인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한패거리로 엮여 신정모진고초를 겪고 싶은 것이냐? 경을 치지 않으려면 썩 그 주둥이를 여러 이실 짓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가세하여 미애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맹목적인 공포감으로 아수라장이 된 분위기에 미애는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에 만족하며 거짓말을 술술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쇳내는 절대 이 일과 관련이 없으니 살려주셔요. 분명 그것은 병필 도련님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달빛이 내리비치던 순간에는 분명 금줄로 보이는 긴 새끼줄이 손에 들려있지. 뭡니까요? 새치어를 놀리다 경을 칠 것이 두려워.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 뭐예요? 미애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 성실하고 평판 좋은 병필이 그런 짓을 할 위인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마을의 한량들이 앞으로 나서 입을 놀렸습니다. 그들은 평소 병필을 고깝게 여기던 자들로 미애와는 사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무리였어요. 병필 도련님은 평소에도 이 선앙당을 싫어하셨지요. 전에는 한번 이곳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중얼거리던 혼잣말을 들었습죠.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전에도 이곳에서 선앙신을 욕보이는 말들을 하면서 돌담을 훼손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요. 추가로 등장한 증인들까지 가세하자 박첨지와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망하고 인품이 올곧은 청년인 줄 알았더니 뒤로는 감히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이렸다. 여봐라, 당장 병필과 그 집안을 뒤집어야겠으니 어서 채비하거라. 사실 확인을 할 겨를도 없이 박참판과 그 수하들이 병필의 집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지요. 미애는 씩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이 세운 계획의 제이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필은 일사천리로 들이닥친 박참판과 일행들에 의해 즉시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있던 병필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겨를도 없이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끌려 관아의 옥사에 하옥되고 말았지요. 병필의 부모님은 병필이 채 청년이 되기 전 돌아가신 터라 이 소동을 말려줄 사람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소부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답니다. 병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소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병필의 결백함을 피력하려 동분서주하였으나 사람들은 증인이 다수 있음을 근거로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애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저작거리 곳곳에서 지속적인 험담과 거짓으로 마치 병필을 범인처럼 묘사해 두었기에 저작거리는 이미 병필이 진범인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어요. 소분 홀로 이 거대한 오해를 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사람들에 의해 병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눈물범벅이 된 소부는 부사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부사야. 내가 좀 나서줘. 너희 가문이라면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병필이 그런 짓을 꾸미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부사 내가 더욱 잘 알지 않아? 소분아, 이 일단 진정해봐. 이러다 너까지 잘못되겠구나. 창백해진 소분을 부축하며 부사가 말했지요. 부사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턱 밑까지 닿은 숨을 헐떡이며 오로지 병필을 위해 악에 바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소분의 얼굴은 가녀리면서도 애틋했고 또한 지독하게도 아름다웠으며
단 한 번도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처음에는 이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촌극을 바로잡아 중마고를 곤경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나 소분의 이 모습을 본 부사는 문득 엄청난 질투심이 자신을 덮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필을 위해 이토록이나 진심이며 자신은 돌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병필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 질투, 분노,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필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자. 소분이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마을 선앙당과 관련된 죄인들은 우리 고을에서는 중죄인으로 취급되는 사안이야. 이런 일에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병필을 두둔한 너나 나까지도 화가 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부사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사 너만은 병필이를 믿어줘야지. 우리는 오랜 친구잖아. 잊었어? 오랜 친후? 소분의 날선 대답을 들은 부사의 심장에 벼락이 치듯 비수가 내리꽂혔습니다. 서로가 오랜 친구였으면서 나와는 그저 친구일 뿐이면서 병필과는 이토록 사력을 다해 정을 통하고 있는 관계로 나아간 그녀가 부사는 너무나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소분이 너한테 나는 그저 친구일 뿐이겠지. 부사야, 대체 왜 이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내가 무슨 수를 써볼 테니까 소분이 너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너도 당분간은 몸을 사려야 해. 긴 싸움이 될 테니까 말이야. 병필이를 구하겠답시고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어. 울고불고 난리가 난 소분을 달래 겨우 집으로 돌려보낸 부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터덜터덜 돌아가는 소분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부사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지요.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로구나. 대체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부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사와 소분의 모습을 숨어 지켜보고 있던 미애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저 망할 것들을 결단코 요절내겠어요.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부사 도련님. 다음 날 소부는 자신의 집 마루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서신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웬 소신이 여기에? 소분이 서신을 집어들어 내용을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일 옥사에서 몰래 병필을 빼내올 예정이니 떠날 채비를 하여 마을 선앙당 신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병필을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병필과 함께 몰래 마을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는 덧붙임도 있었지요. 말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하여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절대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신신당부의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래. 분명 부사야. 부사가 뭔가 방법을 찾은 것이 틀림없어. 서신을 확인한 소부는 이것이 필시 부사가 전달한 밀지라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병필의 관계를 얼추 유추하고 있을 사람이라면, 그리고 병필을 위해 이리 발벗고 나설 사람이라면 부사밖에 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소부는 당장 가볍게 짐을 꾸려 보따리 하나를 만든 다음 자신의 부모님이 기거하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르는 딸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는 병필이 없으면 이미 산목숨이 아닌 것과 진배 없어요. 이대로 병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요. 부디 두 분, 저 같은 딸은 잊으시고 만수무강하셔요. 눈물 젖은 인사로 부모님께 예를 올린 소부는 황급히 보따리를 챙겨 들고는 선앙당으로 내달렸습니다. 한편 소분이 선앙당으로 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사 역시 제 방의 문고리에서 서신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신을 펼쳐 확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병필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그가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게만 도와준다면 앞으로는 부사의 여자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각오를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밤 3경에 혼자 물레방앗간으로 나오라는 추신도 함께였지요. 설마 소분이 내 마음을 드디어 눈치챈 것인가? 근데 어쩌자고 이런 서신을 보내온 겐가? 이 녀석 조용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거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서신을 보낸 사람이 분명 소분이라 여긴 부사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소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나 그녀는 이미 익명의 서신을 받고 선앙당으로 향한 이유였지요. 소분이 집에 없음을 확인한 부사는 그녀가 서신의 내용대로 물레방앗간을 향해 있으리라 멋대로 짐작했습니다. 역시 부자라는 것은 필시 지금쯤 물레방앗간으로 향해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게 이 서신을 남긴 사람은 소분이 확실하군.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부사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막연한 걱정 때문에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3경의 시각, 달빛도 구름에 가린 어둠을 뚫고 부사는 황급히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 역시 쾌쾌한 먼지 냄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소분아, 나야. 부사. 너 여기에 있는 거 맞지? 부사가 소분의 이름을 부르짖음과 동시에 손으로 더듬어가며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채는 손길이 느껴졌지요. 여인의 소나기가 느껴진 부사가 반갑게 소분의 이름을 부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소분. 아, 그 순간 부사의 입술을 빠르게 덮치며 여인의 그림자가 그에게 매달려왔고 품 안 가득 여인의 형체를 껴안은 형국의 부사는 그대로 집더미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분아, 잠깐만. 내 말부터 좀 들어봐. 이러면 안. 부사가 제품에 매달린 그림자를 떼어내며 외쳤으나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욱 부사의 품 안을 파고들며 그를 완강히 껴안고는 입맞춤을 해댔습니다. 꿈에 그리던 소분을 제품에 안게 되었다. 여긴 부사는 머릿속이 너무나도 어지러웠지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여유도 이유도 그에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사는 그대로 제품 안에 파묻혀 있는 그림자를 와락 껴안으며 그간 품어온 연심을 마치 활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모양새로 그렇게 무아지경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분아, 나는 정말이지 이날만을 기다려왔단다. 줄곧 너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부사의 기쁨 어린 목소리에 여인의 그림자는 응답이라도 하듯 밀착하여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지요. 반면 마을의 선앙당 신목 앞에서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소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짝 긴장한 얼굴이 되어서는 서신의 내용대로 병필을 구출한 부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윽고 저만치의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고 소리를 들은 소분이 반갑게 몸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부사야? 부사니? 병필이는 어떻게? 그러나 반가움에 잔뜩 커진 소분의 동공을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병필도 부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의 사주를 받아 지금까지 물밑에서 움직이던 왈패 무리들이었지요. 엄마, 진짜네? 미애 그 계집애 말 맞다나? 참말로 이 으슥한 선앙당의 겁도 없이 혼자서 나와 있구먼. 미애 그 천하의 독종이 그래도 대굴박 하나는 기똥차게 굴린다 이 말이지? 이게 도대체 웬 떡이여? 아, 당연히 이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동안 미의 그곳에 말 같지도 않은 귀찮은 부탁들을 잠자코 들어주고 있었던 것인데 안 나와 있으면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 어차피 저 계집이 여기서 자취를 감춘 듯 지금 옥에 갇혀있는 병필이 놈과 엮일 것이 두려워 마을에서 도망친 것으로 이야기를 짜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미애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 말인 즉슨 소분이 저 계집은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요리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지. 그랬습니다. 이는 모두 미애가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소분에게 보낸 서신은 부사가 아닌 미애가 보낸 것이었지요. 소분이라면 병필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에 눈이 멀어 반드시 이 서신의 내용대로 혼자 움직일 것이라는 미애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어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소분은 다급한 마음에 앞뒤 확인할 생각도 없이 홀로 선앙당 앞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들 이러셔요? 그 이상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창백해진 소분이 핏기 가신 얼굴로 뒷걸음치며 그들을 향해 외쳤으나 오히려 왈패들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질러보라지. 야심한 삼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외진 선앙당까지 제 발로 찾아와 놓고 저리도 아둔할 수가. 사내들은 흉흉한 웃음을 띠며 소분에게 다가섰습니다. 키득거리며 재빨리 다가선 왈패들은 그 길로 소분의 입을 틀어막고는 신목 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전부터 침을 흘리며 벼르고 있던 소분에게 자신들의 음험한 욕구를 풀어대기 시작했지요. 삼경이 훌쩍 넘은 선앙당 깊은 숲속에서는 부엉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소분에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든. 물레방앗간에서의 길고 긴 사랑이 끝이 나고 충만한 기분으로 호롱을 켰으나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여인이 소분이 아닌 자신의 여종 미애였음을 확인한 부사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떨려왔지요. 도련님, 셋내가 드디어 오랫동안 품어오던 염원을 오늘 밤 풀었습니다. 이젠 정말이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싸늘하게 웃으며 말하는 미애의 얼굴을 본 부사는 말 그대로 섬뜩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여종에게 농락당했다는 분노보다도 맹목적인 목적 하나에 심취해 어리나간 듯한 얼굴로 이리도 무서운 계략을 꾸민 미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지요. 아니 설마 그렇다면 내가 꾸민 짓이란 말이냐? 이제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미애 너의 계략이었다는 말이더냐? 내가 어떻게 감히? 부사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소리치자 미애가 눈알을 굴리며 대꾸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는 도련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은 제가 죽는 것보다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요. 도련님을 아프게 만드는 것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지요. 물론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요. 자, 도련님, 이제 셋내는 몸도 마음도 모두 도련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간 도련님께서 그토록 애를 태우셨던 바로 이 물레방앗간에서 말이지요. 셋내 참으로 여한이 없습니다. 감히 양반자 제분을 탐한 천것이라고 지금 당장 목을 치셔도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소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것이야? 부사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애에게 달려들었고 한참의 실랑이 끝에 미애의 저고리 속에서 사라졌던 신목의 금주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미엔이라 범인이었구나. 참으로 이리도 지독할 수가. 대체 어쩌자고 선왕당의 신목을 건드린 것이냐? 진정 너에게 닥칠 화가 두렵지도 않았더냐? 도련님을 제품으로 안을 수 있었는데 그까지 터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자, 도련님. 이제 도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잡것들은 싹 잊고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요. 저라면 도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츤내는 도련님만의 것이어요. 자, 어서요. 초점 잃은 눈동자로 두 팔을 벌리며 부사를 향해 외치는 미애의 모습에 부사는 그만 새파랗게 질려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물레방앗간을 나서며 소리쳤지요. 당장 소분이 어디 있는지 고하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어 버릴 것이야. 그러니 어서 말하거라. 소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는 아니 된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일이었단 말이다. 정신을 차리거라, 미애야. 그 말과 함께 부사가 입술 바깥으로 혀를 빼어무는 신용을 하자 부사를 쫓아나오던 미애가 크게 움찔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도련님, 말할게요. 말하겠습니다. 제발 옥체의 상처를 내지 마셔요. 미애는 그간 자신이 꾸민 계획과 소분의 위치를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미애의 말을 모두 들은 부사는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려 선앙당을 향해 뛰어가 버렸지요. 일말의 지체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버려두고 선앙당을 향해 달려가는 부사의 뒷모습을 본 미애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련님은 그 잡것의 안위를 걱정하시는군요. 허나 도련님은 오롯이 제가 먼저 품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도련님은 영원히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쇳내는 그것으로 모든 목적을 이루었어요. 앞으로도 쇳내는 영원히 도련님의 곁에 남아있겠어요. 차갑게 웃음을 뱉은 미애는 품속에 있던 금주를 꺼내 들고는 물레방앗간의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물레방앗간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이후로 미애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사는 선앙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서 때마침 마주친 마을의 술라대원에게 간략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마을의 사건에 관한 내막과 진범, 그리고 현재 선앙당에서 큰 화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소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선앙당으로 향하는 동안 관아에 이를 알려 관졸들과 함께 와달라 부탁한 부사는 정신없이 내달려 선앙당으로 향했지요. 제발 무사히만 있어다오. 부사는 한때나마 그릇된 마음을 품어 미애에게 속아 욕심을 부린 것으로 인해 소분에게 화가 미칠 것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지요. 그는 달리는 동안에도 소분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윽고 선앙당의 신목 앞까지 도착한 부사가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정신없이 소분의 이름을 불러대었습니다. 소분아, 어디에 있느냐? 소분아. 자신의 부름에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한 숲속의 스산함이 부사의 심장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목 뒤를 돌아서려는 바로 그때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마터면 부사는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하였습니다. 신목의 굵은 나뭇가지들이 마치 촉수처럼 수풀을 향해 뻗어나와 있었고 나뭇가지 끝에는 소분을 헤아려던 왈패 두 사람이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온몸이 나뭇가지에 엮여 혀를 길게 빼물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괴이하고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장의 모습에 부사는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고 그러다 문득 저 앞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소분을 발견하였지요. 소분아. 부사가 기어가다시피 소분을 들쳐안으며 외쳤고 잠시 후 소분은 가늘게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부사야, 대체 이게 어찌된... 부사가 소분을 안아들며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자 옷매무새가 조금 흐트러지긴 했지만 상처난 곳이나 험하게 다뤄진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소분아, 괜찮니? 다친 곳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야? 분명 큰일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 순간 신목이... 소분은 어지러워하면서도 몸을 일으켜 신목을 가리켰고 그 순간 신목의 주변에는 스산하고도 섬뜩한 바람이 신목과 선앙당을 휩쓸며 지나갔지요. 선앙당의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그만 신목에게 화를 당한 거야. 부사는 왈패들의 주검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고 이윽고 길목 끄트머리에서 횃불이 일렁이며 관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그만 정신을 잃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박첨지와 마을 사람들은 병필을 옥사에서 꺼내주며 거듭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거 참으로 미안하네. 정황도 따져보지 않고 이리도 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네, 참으로 면목이 없네 그려. 약수하네만 사죄의 의미로 앞으로 자네들의 미래에 필요한 자금과 여타 지원을 내 결단코 아끼지 않음세. 박첨지와 주민들은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내비쳤고 다시 만나게 된 병필과 소부는 서로를 힘껏 껴안으며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던 부사는 더 이상 자신은 그 두 사람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삿된 마음으로 소분을 품으려던 사실, 그리고 중마고우의 곤경에 눈을 감으려 했던 사실, 제가 데리고 있던 여종의 모함으로 두 사람에게 큰 고초를 겪게 했다는 사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부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병필아 그리고 소분아. 부사는 병필과 소분의 진심 어린 행복을 빌며 그 길로 출가를 하여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속의 암자로 들어가 승려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병필과 소부는 다사다난했던 마을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박첨지가 지원해준 금전과 인맥을 이용하여 강원도의 깊은 산골 외딴 곳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는 그곳에서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위하며 조용히 살아갔지요. 한편 미애가 눈을 감았던 물레방앗간에는 꽃잎이 아주 새빨간 들꽃이 하나 피어올랐는데 아주 먼 훗날 속세를 등진 부사가 눈을 감을 무렵 그가 지내던 암자에는 이 들꽃과 똑 닮은 꽃들이 암자의 주변을 붉게 물들여 수놓았다고 전해지며 그 뿌리가 참으로 깊고 깊어 어지간한 장정들이 뿌리를 뽑으려 해도 쉽지가 않았기에 사람들은 이 새빨간 꽃을 두고 혈루아라 불렀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작은 산촌 마을이었던 병리골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웬 선비 하나를 두고 고을 생원 두 명이 신바람 나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저것이 누구신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총각 백면 선생께서 이리도 오래간만에 행차를 하셨구만 그래. 오라! 저치가 바로 그 유명한 백면서생 협택이로구만. 기생 오라비가 따로 없을 정도로 허물거나니 거 참으로 곱구만 고아. 저리도 고아 마음에 차는 여자가 없으니 아직도 총각인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누가 봐도 아기가 가득한 조롱이 숨어 있었지요. 주거니 받거니 흥이 오른 그들의 대화는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 건웅이 지나치지 않은가?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은 나도 궁금하기는 하다네. 사지가 멀쩡한 사내가 그래 저 나이를 먹도록 아직도 총각이라니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일세. 이런 싱거운 사람을 보게나 허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디 그뿐이겠는가? 벌써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과거에 연달아 낙방하고 있다지 아마? 허참 글쎄, 그렇다는구먼. 사시사철 손에 책만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는데 허이거야 원. 참으로 희한하기가 그지없는 일일세 그려. 으아하, 어허, 이 사람 거 지나가는 백면서생이 듣겠네 그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저 정도라 한다 하면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벼슬길엔 영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던가? 하늘조차도 저자의 벼슬을 원치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이렇듯 두 사람이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놀리는 상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병리골에서 두 가지로 유명세를 가진 선비 협택을 향한 험담이었지요. 우선 첫 번째로 협택은 백면서생으로 유명하였는데 백면서생이란 얼굴이 하얀 서생이라는 뜻으로서 바깥 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틀어박혀 글만 읽으며 세상의 일에 경험이 부족한 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협택은 이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찰떡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
이협택은 곱상하고 허여멀건 외모와는 다르게 찰대로 찬홍기를 넘어 무르익어가고 있던 노총각이었습니다. 글자 나부랭이를 읊던 선비들 중 여색을 멀리하는 호인들도 있기는 한 법이었지만 이협택은 그야말로 여자와는 손목 한번 맞대본 일이 없는 숙맥 중의 숙맥이었지요. 여자의 앞에만 서면 식은땀이 온몸을 지배하고 숨이 가빠와 호흡이 불안정해졌으며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들곳을 잃어 파르르 떨리기까지 하였으니 이 모습을 알고 있던 고을의 선비들이 협택을 사내 망신은 혼자서 다 시키는 반푼이로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력들과 함께 번번이 낙방하는 과거 시험의 이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아주 놀리기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서둘러 밭 깔고 땅 고르는 농사 기술이라도 좀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려나 모르겠네. 그려. 으아하, 내 말이 바로 그 말 아니던가? 말이 선비지 저러다 입에 풀칠도 못하고 나자빠지기 딱 좋지 무엇인가? 그 공부만 붙잡고 있는다 하여 어찌 쌀이 나오겠는가? 떡이 나오겠는가? 아니라면 차만 여인네라도 나오겠는가? 와, 이협택이 오늘처럼 어쩌다 고을 어귀라도 지나칠 때면 그를 발견한 고을의 생원이나 진사 같은 선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협택을 향해 들으라는 듯 쑥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매사 소심하고 원체 타인과 다투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미였던지라 수컷스러움이 부족한 곱상하고 여린 협택의 외경까지 더해지니 사람들이 그를 낮잡아 보는 데에 한몫 거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협택은 자신을 향해 가감없이 날아오는 그들의 비아냥을 짐짓 들리지 않는 척 헛기침을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지자 협택은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의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지나쳐 버렸지요. 올해의 급제자 발표가 끝나고 응시자들이 모두 돌아가 한산해진 과거 시험장. 기운 빠진 걸음으로 터벅터벅 나서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협택이었습니다. 내 이다지도 열심히 책을 들여다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과거 시험장에 당도하여 시제로 나오는 글자만 보았다 하면 내 머릿속이 마치 새하얀 화선지가 된 것 마냥 텅텅 비어버리니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변고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구나. 잡아둔 주막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근심 어린 자조를 섞은 한탄을 구슬프게 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이 허튼 소리는 아니었던 것이 협택은 도통 과거길에만 오르면 제 본 실력을 펼치지 못하는 이상한 불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일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있던 선비였지요. 수많은 밤을 새며 무수히 많은 나날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곳간에 쌀 가마를 재듯 머릿속에 쌓아놓았던 그 많은 시제와 답안들은 과거 시험 당일 꼭 중요한 그 순간 써내려가야 될 때가 되면 새하얀 백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7.8기의 자세를 종용하던 이들도 이러한 낙방의 맛을 겪어온 것이었을까요? 그리하여 그런 멋은 있어 보이나 쓸모는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7번째 과거에 또 낙방을 하고만 협택의 실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한숨으로 방을 채우고는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때려치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책들을 모두 아궁이에 던져 넣고 불쏘시개로 만들어 불태워버릴 작정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도다. 이리도 열심히 문을 두드렸으나 손에 쥐지 못한다는 것은 예게는 재능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게지. 협택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한양의 한허름한 주막에서 쓰디쓴 고배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던 과거 시험의 악몽을 떨치려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탁배기를 연거푸 들이키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하면 내 언제 다시 이 한양에 발을 들여보겠는가. 내일부터는 그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노자가 떨어질 때까지 여기저기 구경이나 다녀보아야 하겠구나. 이제 과거 시험도 포기한 마당에 이 드넓고 국적이는 한양 땅을 언제 또 밟아보랴 싶어진 협택은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려 나들이 길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과거 시험에 낙방시킨 한양바닥이 웬수같이 느낄 법도 하련만 이곳저곳 풍물 가게들을 둘러보다 보니 협택은 배알도 없이 눈에 쌓이는 즐거움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신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한양의 저작거리를 헤매며 나들이 산매경에 빠져있던 중 행락객들이 빠져나간 으슥한 골목에서 차림새가 허름한 초로의 노선비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아니, 이보시오! 거기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놀란 협택이 불이 나게 달려가 노선비를 일으켜 세우자 그가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먹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부탁하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구려. 아, 알겠소이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그 말을 들은 협택은 품 안에서 노자로 삼으려 했던 엽전 몇 입을 꺼내들어 근처의 객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력을 회복할 만한 먹거리와 탁배기를 사들고 다시 노선비에게 돌아왔지요. 자, 여기 많이 있으니 천천히 들어보시오. 굶주린 지가 오래일 때 갑작스럽게 음식을 탐하면 크게 경을 칠 수가 있으니 부디 차근차근 씹어 넘기도록 하십시다. 자, 참으로 고맙소이다. 노선비는 길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협택이 내민 먹거리 보따리에서 쑥개떡을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고는 탁배기 호리병을 들이켜며 부지런히 배를 채우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보던 협택도 때마침 시장하던 참이었던지라 노선비의 먹부림을 보고는 뱃속에서 꼬르륵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렁찬 꼬르륵 소리를 들은 노선비가 고개를 들고 협택을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 말했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저 같은 행색이 초라한 늙은이 나부레이에게 이리 적선을 다 아시는 것을 보니 필시 한양 출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려. 어디 보자. 아, 과거 시험 때문에 한양에 당도하신 시골 선비님이시로구만. 거참으로 신통하게도 딱 맞추셨군요. 맞습니다. 본디 뜻을 펼치려 열심히 한양의 문을 두드렸으나 애석하게도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발길을 돌리던 참이었지요. 부산스럽게 음식을 씹어 삼키며 협택의 말을 듣고 있던 노선비가 어느새 돌아온 혈색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한번 쓱 훔쳤습니다. 이윽고 좀 전에 피골이 상접하던 노선비와는 달라진 눈빛으로 약간은 기이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키득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진수가 하여 멀거너니 나쁘지는 않으나 타고난 이 기질이 담대하지 못하니 이거야 원 참. 아마도 선비님께서는 운때의 혈이 제때 뚫리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재미를 보지 못하신 듯합니다요. 모르긴 몰라도 선비님은 지금 여인의 품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노총각일게로구먼요. 맞습니까? 느닷없는 노선비의 말에 협택의 백면서생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제 이마에 그런 것이 써있기라도 하답니까? 참으로 놀랄 노자로군요. 하하, 이거 이 늙은이가 꼴의 관상을 보는 재주가 좀 있어나서 오지랖이 깊었습니다. 그려, 허나 선비님, 내 말을 명심하시면 매번 낙방하는 과거 시험의 불운을 꺾을 묘수와 여인의 품을 동시에 얻어낼 팔자도 희미하게나마 보이긴 합니다마는 노선비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가늘게 떴고 그의 신통한 관상의 동력에 크게 관심이 동한 협택은 그의 팔을 붙잡고서는 간곡히 읍소했습니다. 선비님, 어르신,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 여정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가 가진 서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글 공부를 버릴 작정까지 한 사내입니다. 제게 드리운 어두운 운명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하면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에헴, 허나 이것이 뭐랄까, 천기를 어기는 행동과도 같아 이 무엇이랄까.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선비님한테 얻어먹은 음식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뭐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거나 할까? 노선비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눈을 흘겼고 그의 속내를 알아차린 협택은 당장 일어나 그를 객잔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노자를 탈탈 털어 객잔에서 파는 진미들을 대접하였지요. 노선비는 눈을 빛내며 걸신이 들린 아기처럼 제 앞에 음식을 개눈 감추듯 비워냈습니다. 협택은 개성바닥에 들러 각종 구경을 하고 재물포까지 당도하여 곳곳을 관광하려 빼둔 노자를 몽땅 이 노선비의 음식값으로 탕진하였답니다. 그만큼 협택은 절박했습니다. 입 밖에 낸 적 없는 사실들을 줄줄 읊는 이 노선비와의 우연한 인연이 협택을 살려줄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세 좋게 객잔에서 나온 음식들을 모두 비워낸 노선비는 한상 잘 얻어먹었다는 듯 제 배를 퉁퉁 두드리며 거만하게 좌탁에 기대서는 협택을 향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의 본성 그대로,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늘상 해오던 그대로 그렇게 사시면 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얼어붙어 있으나 온몸이 달아오른 처자와 좋은 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노선비가 들려줄 청기누설급의 이야기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협택은 그의 뜬구름 잡는 실망스러운 이야기에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지내라니 그것이 정령 천기를 어길 정도의 숨겨진 비법이랍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지내온 인생을 좀 바로잡고자 여쭌 것인데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얼어붙은 어쩌고에 달아오른 어쩌고는 또 뭐랍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확실한 해결책을 원했던 협택이 고개를 들어 노선비에게 따지려 들었으나 맞은편에 앉아 있어야 할 노선비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객잔 어디를 둘러봐도 노선비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협택은 제가 가진 노자를 모두 털어 노선비에게 값비싼 먹거리들을 접대하였음에도 손에 쥔 결과 없이 그저 한양서 눈뜨고 코를 베었다는 생각에 허탈하여 쓴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헛, 나원 이거야. 신통한 관상쟁이인 줄 알았더니 시골 선비 뒤통수를 후려먹는 무전취식 사기꾼이었단 말이던가. 하다하다 이제는 허름한 노선비조차도 나의 이타심과 착한 심성을 이용해 먹는구나. 아니, 아니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을 위해 어질게 굴고 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아주 좋은 공부를 했다 손치고 비싼 학창료를 지불하였다 여기고 말아야겠구나. 한양바닥은 역시 무서운 곳이야. 그렇게 협택은 애잔함이 묻어나오는 몸짓으로 한숨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객잔에서 몸을 일으켜 굶주린 배를 움켜쥔 협택이 노신사가 남긴 탁배기가 든 호리병을 챙겨 들고 천천히 객잔에서 걸어 나오자 날씨는 어느새 가벼운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좋다는 단양팔경 구경의리에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노자가 노선비의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값으로 모두 동인하고 더는 한양에서 체류할 여비가 없었던 협택은 할 수 없이 고향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렇게 중령까지 당도하여 고개를 넘으려는데 축 처진 협택의 어깨 위로 굵은 눈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그새 더욱 거세진 눈발이 휘날리더니만 이내 묵직한 폭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만. 날씨가 이리도 거세질 줄이야. 내딛는 발길에는 눈이 허리춤까지 푹푹 들어갔고 협택의 시야는 혼탁한 눈발 때문에 앞이 분간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점점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다 초행이던 길마저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니 무서운 추위와 허기가 협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처량하다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로 공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군. 이대로 체온을 잃었다가는 비명행사가 눈앞이겠구만. 참으로 과거에 낙방한 백면서생의 말로 답겠구먼. 그래. 그는 주막을 나설 때
조금 얻어왔던 표주박에 담아놓은 약주를 꺼내 들고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어이구, 빈속에 들어간 약주가 몸 전체에 퍼지자 협택은 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몽롱한 발걸음을 놀려 길 닿는 대로 걸어대기를 반 시즌쯤 지났을까요? 협택은 더 이상 눈발이 날리는 겨울의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몽땅 소진한 체력과 얼큰하게 달아오른 술기운, 그리고 하는 것마다 풀리지 않는 자신의 신세까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 협택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온몸이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아련해지는 정신줄마저 끊겨 그는 그대로 눈밭 한가운데 쓰러져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고? 깨질 듯한 수치와 혼미함에 얼굴을 찌푸리던 협택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방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자신의 눈앞에 얼핏 비치는 새하얀 소복 차림의 한 처자를 발견했지요. 맨정신의 협택이었다면 처자를 상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몽롱함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나를 구제한 것이오?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구려. 정말이지. 그대가 아니었으면 이 엄동설 안에서 영락없이 통장이 될 뻔하였거늘. 밀려오는 두통을 애써 참으며 협택이 처자를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 처자 쪽에서 들려와야 할 겸양의 인사 같은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스산한 정막만이 협택을 맞이할 뿐이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협택이 고개를 들어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얀 피부에 이승의 사람인지 저승의 사람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몽롱한 기운을 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뭐라 대꾸를 좀 해주지 않으시겠소? 그리 섬뜩하게 입을 닫고 계시니 내가 꼭 망자와 이야기하는 사람 같구려. 주변에는 아릿하게 퍼진 향내음이 협택의 코를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는 처자의 낯빛을 읽으려니 어쩐지 온몸의 기운이 빠진 듯한 감각에 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허우적대며 물속을 거니는 느낌이 든 협택은 의아한 기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이하도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쩌면 나는 벌써 죽어 나자빠져 저승의 문턱을 밟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구나.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몽롱함에 취해 불현듯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진 협택은 피식 웃으며 이 종잡을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줄곧 아무런 말도 없던 처자가 협택의 곁으로 다가오며 그의 가슴팍에 자신의 손을 척 얹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루만지듯이 손을 움직여 협택의 몸을 훑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자의 손길을 받아내던 협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비로한 숙맥의 백면서생에게 이리도 저돌적인 행동을 취할 처자가 있을 리 없고, 그리하여 이것은 한바탕 기이한 꿈속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보시오, 처자. 나는 이제 모르겠소이다. 이것이 꿈이든 생시이든 이승이든 저승이든 고배만 마셔온 내 인생이 그저 우습기에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해볼 작정이오. 내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기왕 구해주신 김에 조금만 더 적선하는 셈치시고 이 못난 놈의 이판사판을 받아주시구려. 그렇게 현실이 아니라는 확신의 용기를 잔뜩 얻은 협택은 방 안 가득 깔려있는 진한 향내음을 크게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어슴풀에 켜져 있던 송화를 끄고 처자의 곁으로 다가섰지요. 그리하여 비몽사몽간에 사랑을 나누게 된 협택.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이며 얼렁뚱땅 일을 치르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했습니다. 그것 참. 이것이 무슨 조화인지. 협택이 땀이 뻘뻘 흐를 만큼 열성을 다해 갖은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데도 자신의 품에 파묻힌 처자의 몸은 마치 동태 마냥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얼음장에 갇힌 마냥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지 뭐겠어요. 이리도 격렬히 합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덩어리가 되어 타올라야 할 자신과 처자의 육신은 냉랭한 기운이 뿌리 박혀 좀채불이 붙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이승의 감각이 아니었지요. 두려움과 기묘함이 공존하는 합일에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당도하고는 털썩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협택이 비몽사몽간에 합판을 하고 나자 처자는 이제 그만 되었다는 듯 자신의 옷가지를 주워 입고는 협택의 옷도 정성스럽게 입혀주었습니다. 비록 서늘한 냉기가 흐르는 방사였지만 다정하게 자신을 수습해주는 처자에게 끈끈한 춘심을 느낀 협택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대여. 참으로 고맙소이다. 거듭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못하겠소. 오늘 그대에게 받은 은혜로 내 남은 인생을 버틸 기운이 되겠구려. 협택은 몽롱함에 취해 자신이 무슨 소리를 내뱉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껴안고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나먼 곳에서 희미하게 새벽 달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새아침에 동창이 밝아왔습니다. 한껏 개운해진 몸으로 잠에서 깬 협택. 이윽고 마른 세수를 하며 기지개를 켠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처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누워있던 방은 버려진 지 좋기 몇 년은 되어 보이는 흉흉하기 그지없는 폐가였던 것이지요. 바닥엔 잡동사니와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문풍지들엔 구멍이 숭숭 뚫려 밝은 날에 봐도 섬뜩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아니, 대관절 이것이. 협택은 몸을 일으켜 옆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웬걸,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그곳에는 동사한 듯한 모양새의 시신 세 구가 멍석에 말려 놓여 있었습니다. 으아, 이것이 무엇인가? 멍석 중 하나를 들춰본 협택은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멍석 아래의 시신은 분명 간밤 자신과 합판을 치룬 그 처자였던 것이지요. 나머지 두 구의 시신은 처자의 부모로 보이는 노인과 노파의 것이었습니다. 우악! 사람 살려! 그야말로 뒷덜미가 쭈뼛 써버린 협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빽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뛰쳐나와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파고드는 한겨울의 차디찬 공기에도 온몸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도망치던 협택. 그렇게 얼마나 달려댔을까요? 헐떡거리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서고는 뒤를 돌아 자신이 도망쳐온 폐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껏 땀을 빼자 비로소 머리가 맑아져 생각이 올바로 선 것이었지요. 협택은 입김이 펄펄 나오는 중령 한복판에 멈춰선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내 비록 입신양명은 하지 못하였기로서니 마지막까지 이리 부끄럽게 행동할 수야 없지. 이승의 사람이었든 저승의 사람이었든 간밤 내 목숨을 구해준 존재 아닌가. 얘도 다하지 않고 내빼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처사일이라. 협택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이내 굳게 마음을 정한 듯 발길을 되돌려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정성스레 시신을 수습하고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호미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양의 햇살이 잘 드는 뒷산자락으로 당도하여 눈을 치우고 구덩이 3개를 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을 파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도포 자락이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휴, 그래, 이 정도면 얼추 되었다고 볼 수 있겠구나. 협택은 파낸 자리에 정성스레 세 사람을 묶고는 끙끙거리며 땅을 덮어 봉분도 올려주었습니다. 표주박에 남아있던 약주도 한 잔씩 따르고 어설프지만 제도 지내 그들의 넋을 기려주었지요.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내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이 모진 세상 한이라도 헐을 풀어버리시고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게들 사시오. 그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모든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니 온종일이 걸려 또다시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구나. 잠시 묵념하며 마음속으로 예를 올린 그는 곰방대를 붙이던 부싯돌을 꺼내 들어 처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폐가의 불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다른 나그네들이 홀릴 일은 없겠지. 이젠 모든 것이 홀가분하고 안심이로구나. 활알 타오르는 폐가의 불을 바라보는 협택의 얼굴에는 힘들고 지쳤지만 뿌듯한 개운함이 서려 있었어요.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뎌 지친 기색도 느끼지 못할 기세로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정처 없이 밤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협택의 눈앞에 주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귀신이라도 씬 몰골로 들이닥친 협택을 본 주모가 화들짝 놀라며 입을 열었지요. 어이구, 총장이라도 치우고 온 사람 행색이시오. 협택의 사연도 모른 채 농일합시고 건넨 그 말에 협택은 쓰게 웃고는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비슷하오. 그나저나 여기가 대체 어디오? 내 길을 잃고는 하염없이 걷다 보니 예까지 당도하였는데 도통 어디인지 모르겠구려. 그리고는 주모에게 자신한테 일어났던 꿈만 같던 그 모든 상황들을 몽땅 설명해 주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모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끼 여보시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것이오. 선비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령곡에는 여기서 자그마치 150리도 넘게 떨어진 곳이오. 눈이 잔뜩 쌓인 그 험하디 험한 산길을 하룻밤 사이에 이리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 말이오. 꿈속의 여인과 가지신 시간은 퍽 재미가 좋으셨겠지만은 약주가 지나치셨거나 아직 꿈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려.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믿을 수가 없는 소리구만.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 뜨끈하게 몸이라도 녹이시오. 아실란가 모르겠소만은 선비님 몸에서 시치가 진동을 합니다요. 협택의 말을 믿지 못하는 주모가 뱉은 시치라는 말에 협택은 그저 웃어버렸습니다. 시취라. 하기사, 그렇겠지. 나조차도 내게 일어난 일들을 믿을 수 없으니 말이오. 그는 쓰게 웃어 보이고는 주모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눕자마자 밀려오는 엄청난 피로감에 협택은 까무러치듯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선비님, 이리 꿈에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셔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협택은 겨우 실눈을 뜨고 귀를 열어 여인의 음성이 나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밤 자신이 품었던 새하얀 소복의 그 처자였지요. 그녀는 다소곳이 정돈된 모습으로 협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협택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눈물을 쏟아내며 나긋나긋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아 마을 전체가 졸지에 병사하여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역시도 그때 화를 입어 누구 하나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한만 가득 쌓인 터였지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발이 묶여 저승으로 승천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연한 처지에 혼인도 하지 못한 채 그리 비명행사하고 말았으니 제 부모님의 시름 또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밤 선비님께서 저를 품어주신 덕분으로 소녀와 부모님은 드디어 발을 뻗고 한을 풀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승을 떠나 원 없이 저승으로 가려 하니 가기 전 이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는 말을 전하려 이렇듯 찾아뵈었습니다. 협택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녀의 사연을 침통한 표정으로 통감해 주었습니다. 어허, 이리도 딱할 수가. 내 그리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여인 덕에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던 바. 마음 쓰지 마시고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라겠소. 협택이 진심 어린 염려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자 처자는 밝게 웃어 보이고는 연신철을 하며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지요. 소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글 공부를 그만두시고 책을 불태워버리실 심산이셨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에 정진해 주셔요. 소녀가 드리는 보은이자 간청이 오니 부디 제 청을 물리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과거를 준비하시어 주셔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선비님.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의 형체는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고 협택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실로 기묘한 일의 연속을 경험한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이내 얼마 전 객잔에서 자신의 노자를 바쳐 음식을 대접했던 관상쟁이 노선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면 얼어붙어 있으나 온몸이 달아오른 처자와 좋은 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참으로 기이한 일의 연속이로구나. 어쩌면 그 노선비는 사기꾼이 아니라 참말로 내게 청기를 누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역시 하늘과 닿아 있는 뜻이 있겠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보리라. 다음 날 원동이 트기도 전에 주막에서 나와 고향을 향한 협택은 각오를 다져 전력을 다해 글 공부에 임했고 다음 해 봄이 되던 때에 마치 거짓말처럼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관상쟁이 노선비가 읊어준 대로 숙맥이지만 마음만은 어질고 착했던 협택이 늘 그래왔듯 늘 하던 대로 이타심을 발휘하여 착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끝끝내는 빛을 발하고 그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말이지요. 협택은 보기 좋게 자신을 비웃던 서생들이 있는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협택을 앞에 두고 험담 따위는 할 수가 없었지요. 감격에 겨웠던 협택은 그 뒤로도 매 여인과 그 부모의 묘에 방문하여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주고 넋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벼슬길에 오른 그는 민생을 굽어 살피는 관리가 되어 조정에서 그 이름을 높여 그토록 염원하던 입신양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강릉의 어느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 대대로 그곳에 터를 잡고 이어오고 있는 제법 탄탄한 양인 가문인 정가의 현재 주인 정진사라는 자가 있었지요. 그는 강릉에서 알아주는 천하의 한량인 사내였습니다. 타고난 성미가 풍류를 즐기는 데다 배포 또한 남달랐고 집안대대로 내려온 재산도 넉넉하여 곳간이 마르지 않았으니 그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 얼굴에 수심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하여 제가 양반임내 군은 꾀죄죄한 선비들과는 다른 훤칠한 얼굴빛에 시종일관 흘러나오는 여유로움으로 고을의 아낙네들에게는 제법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여인네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청산유수와도 같은 말솜씨와 빼어난 방종술까지 차곡차곡 익히게 되어 이 정진사를 한번 겪은 여인들은 그의 끝없는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천하가 쉽고 또 쉽구나. 이거야 원, 목표라 하는 것은 태산처럼 높고 오르기가 벅차야 정복하는 맛이 각별한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리도 손쉬운 행보만이 이어진단 말인가? 기생집에 들어가면 치마를 두른 모든 여인네들이 이 정진사를 서로 모시겠다며 아우성이고 객실에 들어서도
버선발로 흙마당에 뛰쳐나오는 기녀들이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사를 향한 여인들의 구애는 끝이 없어서 신분의 고아와 노소를 막론하고 정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니 그 무리 속에는 여승도 있고 양갓집 규수도 있고 전국을 떠도는 소리꾼에 심지어는 고위대작의 만화님까지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모두가 이 정진사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통에 고을의 사내들에게는 정진사가 공통의 주적이라 정진사가 동네를 행차하기라도 하면 등 뒤에서 저마다 볼멘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런 벼락 맞아 나가 떨어질 인간 같으니라고는 운 좋게 재물복을 끼고 태어나 흥청망청 탕진하며 지내는 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여인들은 저놈만 보면 침을 흘려대는지 원. 아, 참말로 누가 아니래? 저런 놈이 우리 고을에서 버젓이 진사랍시고 돌아다니는 꼴을 보려니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이 말씀이야. 귀신은 뭐하는 것이여? 저런 화상이나 잡아가지 않고서는. 정진사는 자신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내들의 불만이 자신에게는 마치 훈장과도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더욱 싱글벙글 웃음을 머금으며 잔뜩 거드름이 섞인 걸음걸이를 놀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애템, 참으로 오통제라. 도태된 사내들의 치기 어린 시기심이 이 나의 마음을 더욱 간지럽히는구나. 허나 어찌하겠소이까? 결코 그대들이 못나 여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외다. 다 이 정진사라는 사내가 너무도 빼어난 것이 원흉이지. 콧노래를 부르며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는 정진사는 구름 위를 걷는 모양새로 골목어기를 산들산들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천하가 제 것이냥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던 정진사에게 생전 처음으로 난관의 벽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이 마을 서당으로 새로 부임해온 젊은 훈장이 있었는데 그 훈장에 처대는 사람이 정진사가 일찍이 맛본 적 없는 천하의 자색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미모가 곱기로만 치자면야 기방의 기녀들이 한수위라 하겠지만 저 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뭔가 그 이상의 오묘한 매력이 있구나. 언젠가 서당 곁을 지나며 흘끔 확인한 훈장의 안에는 어딘가 얼음처럼 서늘하고 동장군이 따로 없는 냉랭한 도도함이 서려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알밤과도 같이 뽀얗고 말끔한 낯빛에 어쩌다 비치는 발그스름한 볼은 마치 매화처럼 이지적이었지요. 훈장이 학동들을 모아놓고 맹자왈 공자왈 글을 가르칠 때면 훈장의 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수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으나 과묵하고도 조신한 모습에서는 밭꽃처럼 화사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절세의 가인이로고 이 고을에 어찌 저런 인재가 납셨단 말이던가. 이는 분명 하늘이 타성에 젖어 나태해진 내게 내린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리라. 여지껏 이리도 이 내 마음을 뒤흔든 여인이 있었던가. 정진사는 그만 훈장의 부인에게 깊이 빠져 다른 여인들에게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한 연심과 승부욕을 활활 불태웠지요. 그 길로 정진사는 훈장처에게 홀딱 반해 훈장님과 글을 나눈다는 근사한 핑계를 구실 삼아 뻔질나게 서당을 들락거리며 수작을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내막도 몰랐던 젊은 훈장은 낯선 고을로 이주하여 친구 하나 없이 외롭던 차에 늘상 좋은 술과 값비싼 사내짐이 안주를 주렁주렁 싸들고 방문하는 이 정진사가 반갑기만 했기에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부인 이름이 설매라는 것 또한 알아내게 되었지요. 그 이름 한번 자색과 어울리는 어여쁜 이름이로고. 정진사는 점점 더 설매에게 기우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진사가 매번 서당에 들러 훈장과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면 두 분, 그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하며 설매는 얌전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돌려 들어가는 설매의 뒷모습을
흘끔대는 눈으로 훑으니 치마폭에 쌓여있는 음영이 정진사의 심장을 절구질하듯 쿵쾅거리며 때려대는 통에 정진사는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훈장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훈장과 진득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정진사가 방구석에 높게 쌓인 설매의 사군자를 보고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참으로 사군자의 기품이 흘러넘치는 것이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그려? 정진사가 사군자를 펼쳐들며 훈장에게 너스레를 떨어대니 훈장은 겸연쩍게 머리를 긁으며 제 아내가 그저 심심풀이 삼아서 친 수묵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물건이 아니지요. 흔한 졸작 중의 졸작입니다. 하고는 겸양을 떨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훈장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진사는 손사래를 치며 졸작이라니요.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을. 이 사군자를 제게 파십시오. 제가 일찍이 여기저기 다니며 이러한 그림들을 보는 재주를 좀 지녔으나 훈장님의 아내분께서 치신 이 사군자는 참으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런 물건을 그냥 넘긴다면 실례 중에 실례지요.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품에서 엽전이 든 주머니를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훈장이 말릴 틈도 없이 사군자 한 점을 둘둘 말아서는 제 품 속에 쏙 집어넣어 버렸지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돈을 받고 팔 만한 작품이 아니래도 그러시는군요. 정진사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내어드릴 테니 이 주머니는 도로 가져가시지요. 깜짝 놀란 훈장이 전대를 거두라며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정진사는 이미 막무가내로 사군자를 품에 넣고서는 이내 주랭랑을 치듯 훈장의 집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정진사가 가고 난 후에 훈장 부부가 엽전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자그마치 거금 100냥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들짝 놀란 훈장의 뒤로 설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이러한 거금을 제 그림값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사군자가 그러한 물건도 아닐 뿐더러 이런 돈을 받고 그림을 팔았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 것이 뻔하니 이 돈은 내일 제가 정진사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엽전 주머니를 챙겨두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는 정진사의 계략으로 평소 설매의 행실을 눈여겨본 정진사가 반드시 자신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거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부린 수작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아오고 훈장의 학동들을 가르칠 동안 설매가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훈장이 없는 곳에서 설매와 만날 구실을 만들려던 정진사가 제 의도대로 홀로 찾아온 설매를 맞이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그림을 높게 평해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이러한 거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돌려드리러 왔으니 부디 거두어 가셔요. 정진사는 이미 끝난 거래라며 돈주머니를 받지 않으려 하였고 그럴수록 설매는 더욱 완강히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지요. 설왕설래로 이어지는 투닥거림이 계속되자 정진사는 그것을 구실 삼아 설매의 가녀린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손목의 감촉이 느껴지는 통에 정진사는 뻐근해지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못 이기는 척 돈을 다시 받아든 정진사는 꾸벅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설매를 바라보며 헛기침을 하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내 마음이 달아 아니 되겠다. 내 반드시 저 여인을 내 차지로 만들고야 말리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훈장이 친척의 상가집으로 문상하기 위해 고향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정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술병과 진귀한 안주를 싸들고 서당을 찾았습니다. 홀로 서당에 앉아 사군자를 치고 있던 설매를 발견한 정진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그윽한 눈길을 보내자 깜짝 놀란 설매는 그의 손을 확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이 출타 중인 집에 오셔서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그만하시지요. 전에 없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정진사는 평소답지 않게 서두르며 기어코 설매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설매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고는 살벌한 눈초리로 정진사를 노려봤지요. 설매의 흉흉한 기백에 정신을 차린 정진사가 뒷걸음을 치며 그녀에게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꽁지가 빠져라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도 정진사는 쉽게 품을 내어주지 않는 그녀의 고귀한 절개에 다시 한번 탐복하며 그녀를 향한 연심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이 지나가자 학동편에 서당에 들리라는 훈장의 전가를 받고 제발이 저렸던 정진사가 쭈뼛거리며 서당을 찾았습니다. 정진사를 발견한 훈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제 고향에서 가져온 안주와 함께 술상을 건넸습니다. 술상을 차려온 설매는 정진사를 보고도 태연하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정진사는 안도와 놀라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금 세례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리도 고고하고 꼿꼿하니 확실히 설매의 기백이 보통이 아니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깨달은 정진사는 훈장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불쾌하게 술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훈장이 알딸딸한 얼굴로 취하자 정진사는 훈장의 팔소매를 끌고는 저작거리로 데려가 자신의 단골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기생어미한테 몰래 엽전꾸러미를 두둑이 찔러주고는 제일 기회가 좋은 기녀를 붙여 내 손님의 혼을 쏙 빼놓아 주시게. 라며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방에서 가장 어여쁘고 꽃갈춤이 뛰어난 기녀가 하며 인사불성이던 훈장의 손을 잡아 끌어 금침이 깔린 뒷방으로 데려가 온갖 기교를 쏟아부어 훈장의 혼을 빼놓게 되었습니다. 주색을 멀리하던 순진한 훈장에게 정진사가 새 세상을 맛보여준 이후 3일이 멀다 하고 정진사와 훈장은 기방을 찾았습니다. 정진사의 꼬임에 넘어간 훈장이 그만 자신을 요리한 기녀에게 대책도 없이 푹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조신하고 얌전하여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감추는 제 아내 설매와는 달리 이 기녀는 그야말로 촛불도 끄지 않고서는 각종 신통방통한 기회를 선보이며 훈장을 요리하였으니 단단히 늦바람이 든 훈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훈장님이 혼자 찾아오시더라도 술값과 해옷값은 모두 내게 달아주시게나.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린 정진사가 기방에 그리 선언한 이후 훈장은 아예 혼자서도 기방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훈장이 밤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그때마다 정진사는 모르는 척 훈장이 없는 훈장집을 방문하여 홀로 지내고 있을 설매에게 눈도장을 착실히 받아갔지요. 설매는 기생집에 빠져 자신을 내버려 두는 남편에게 투기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고고하고 냉랭하게 정진사를 대하며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야속한 시간이 흐르고 빗줄기가 구슬프게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낮부터 혼자 기방에 들이닥쳐 기녀를 끼고 진탕수를 마시느라 훈장이 정신없던 사이에 정진사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서당에 들렀습니다. 경계의 눈빛으로 정진사를 본체만 채하던 설매의 얼굴이 전과는 달리 복숭아빛으로 잔뜩 물들어 있었고 정진사는 그것이 자신의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나 투기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오는 설매의 얼굴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어찌 이리도 고귀한 아내를 홀로 버려두고 훈장님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 겐지원? 어텀. 그럼 잠시 미라도 피하려 하니 내 좀 들어가겠소이다.
그렇게 정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설매의 옷구름을 풀었고 설매는 은장도를 꺼내드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정진사의 손길에 얌전히 응했습니다. 네, 비록 허한다하여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져 아내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독을 빼는 것일 뿐 제가 다른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옵니다. 어이고, 물론이지요. 그야말로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독 내가 빼내드리리다. 떨어지는 낙수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천지를 뒤흔드는 운우를 나누었고 정진사는 그토록 염원하던 고고한 설매의 품에서 빙긋이 웃음을 지으며 길고 긴 여정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렸다는 후문이 옵니다.